예, 오늘은 한양대학교 안진호 연구부총장님을 모시고 반도체 리소 관련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랑 네. 오랜만에 인터뷰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왔을 때 우리 예, 대표님께서 예. 제가 없고 일신상에 그렇죠. 다른 병원을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있어서 못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제가 첫 번째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월인가요? 그 일본에서 네.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에서 네. 미러를 2개를 쓴 아주 뭔가 소형의 EUV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뭐랄까요, 뭐 비용을 뭐랄까 소비 전력을 뭐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서 보도가 됐고 국내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업계나 학계에서는 이제 진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신문 기사를 접하진 않았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예. 카톡이나 예. 전화를 주셨어요. 네. 이런 게 가능한 일이냐고 네. 해서 제 대답은 그렇게 하면 네. 당연히 네. 뭐 돈을 왕창 벌겠지만 네. 그게 실제적으로는 실현하기가 힘들 것이다. 네. 원래 EUV가 처음 노광 장비가 생기기 전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연구를 할 때 미국에 있는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서 사용했었던 자기네들이 만들어 사용했었던 시스템이 투미러 시스템입니다. 투미러. 그때도 대신에 처음에. 이제 슈알쉴드 옵틱스라 해서 네. 구면 미러 2개를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네. 우리가 원하는 4분의 1로 축소 투영하는 그런 네. 장비를 만들어 놓고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죠. 마스크 레이스트 개발에도 사용이 됐고 네. 노광했을 때 그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체크를 했는데 네. 그 시스템을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익스포저 툴 MET라고 해서 네. 노광을 하는데 반도체 노광하듯이 뭐 하나의 칩을 전체를 프린팅하는 게 아니라 네. 노광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제한된 아주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정도 면적만 네.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비로 개발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오키나와에서 주장했던 대로 네. 미러의 개수를 적게 하게 되면 네. 이때는 이제 빛이 통과하면서 미러를 이제 반사하면서 네. 발생하는 그 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수차라는 게 빛이 매질을 통과하는 그 거리, 트래블하는 그런 거리에 따라서 생기는 네. 그런 왜곡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런 그런 색수차 혹은 비점 수차라 해서 영어로는 크로마틱 에버레이션, 에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패턴의 정확성이 이제 저하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양산할 때 실제로 반도체를 소자를 만들 때는 단판 아주 평평한 실리콘 웨이퍼에 포토레시스트가 발려 있는 그런 상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맨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네. 공정을 하다 보면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단차가 그렇죠. 있죠. 단차가 네. 있죠. 네.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구조물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단차를 극복하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단차가 있는데 네.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 하면 똑같이 10나노면 위에도 10나노 아래쪽에도 10나노가 그려져야 되는데 네. 집점심도라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집점심도가 큰 시스템의 경우는 네. 높낮이 차가 있어도 똑같은 패턴을 구현할 수 있지만 네. 집점심도가 낮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초중고등학교 때 현미경으로 뭘 관측하셨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고배율로 이
선명한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저배율의 렌즈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네. 점점 더 고배율로 해서 또 좀 맞추지 않습니까? 네. 저배율로 해서는 이게 잘 보이는 게 네. 고저 차이가 있어도 네. 이게 다 높은 데나 낮은 데나 잘 보이는데 저배율로 하게 되면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위에다 포커싱 맞추면 아래 게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아래 맞추면 위에 게 안 보이고 한 이런 네. 지점 심도라는 것도 노광 양산에서의 노광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그 미러를 하나만 네. 써서 두 개만 써서 하게 되면 그 집점 심도가 아주 낮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클리 내셔널랩에서 개발했던 연구용으로 개발했던 그 툴이 네. 마이크로 익스포저 툴이라고 불렸었던 즉 그 프린팅 할 수 있는 면적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키나와 연구소에서 투미러 EUV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연구 개발용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산을 하기에는 아마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쪽에서 얘기한 거는 광학의 어떤 수차를 보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네, 뭐 연구 용도로는 뭐 일부 그렇게 네. 쓰더라도 양산에 적용하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랜만에 저희가 지금 EUV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영상 과거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 이제 교수님이 이 EUV의 어떤 성질 그래서 왜 ASML은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그 미러에 여러 미러 다 미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여러 개의 미러를 왜 구성을 이렇게 했는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짤막하게 EUV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EUV 파장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 짤막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EUV라고 하는 그런 파장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우리 관측이 될 수 없는 그런 파장입니다. 우리 모든 물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 영역을 우리가 눈이 그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 외에도 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외선, 적외선, 심지어는 엑스레이 이런 것들도 저희 그 생활하는 우리 환경 내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5 나노미터라고 하는 파장을 골라 쓰고 있는 EUV라는 그런 파장대역, 그러니까 10나노부터 수십 나노 영역의 이 파장대역은 왜 없냐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빛들은 태양광 폭발에서 오는 그런 빛의 소스가 거기죠. 네. 그런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EUV가 다 흡수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EUV는 고체, 액체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기권이라는 그런 기체에 의해서도 네. 흡수돼서 없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뭔가의 이제 공개도 흡수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ARF, KRF 노광 장비는 렌즈를 적층을 해서 네. 위에서 아래로. 4대 1로 네. 리덕션 프린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EUV 노광 장비를 보면 미러를 사용해서 반사의 네. 원리를 사용하고 있죠. 네. 기존에 있었던 ARF, KRF처럼 렌즈를 사용하면 안 되냐? 렌즈를 통과를 못합니다. 다 흡수돼 첫 버린. 번째 렌즈에서 이미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소멸이 되어 버린. 소멸이 돼서 네. 없어지기 때문에 네. EUV는 그 미러라고 하는 음. 그런 특별한 노광 장치의 이제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된 거고 동시에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마스크 자체도 네. 예전엔 투과 형태였는데 네. EUV 마스크는 반사 형태여야 되고 아, 포토레지스트도 예전에 있었던 포토레지스트와는 또 다른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런 소재가 아. EUV 포토레지스트에서는 사용이 될 것이다. 아. 지금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하여튼 미러를 여러 개 쓰는 이유가 있다. 아까 그 그렇죠. 심도. 예, 집점 심도를 확보를 하고 네. 그 이미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네. 뭐 이런 모든 그 이유를 네. 다 여러 가지 미러를 써서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를 해칭한다고 네. 표현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미러도 굉장히 그 미러 비싸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제가 그냥 우리가 거울 그냥 보는 거울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이제 네. 미러는 보통 거울은 네. 유리에다가 크롬과 네. 같은 금속을 이제 발라놓은 건데 네. EUV 미러는 13.5 나노미터를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13.5 나노미터의 약 4분의 1 정도의 두께, 네. 3나노, 4나노, 3나노, 4나노 이렇게 적층된 두 개의 그 상이한 특성을 광학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갖는 몰리브덴 레이어 네. 3나노, 네. 실리콘 레이어 4나노, 몰리브덴 실리콘, 몰리브덴 또 3, 실리콘 4나노 이렇게 80층을 정층하면 그게 이제 반사도가 한 60%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EUV 미러가 얼마나 비싼지 저도 궁금해서 ASML에도 물어보고 그 ASML에 들어간 장비의 그 미러는 자이스가 만들어주거든요. 독일의 자이스. 근데 그 미러가 지금 보면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요. 장비 한 대당. 네, 장비 한 대당. 네. 근데 절대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인지. 근데 제가 추측컨대 노광 장비의 한 30%는 뭐 예를 들어 5천억짜리 장비다 하면 한 1,600억, 700억은 좋게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EUV 파장을 어쨌든 손실이 가장 적은 어떤 물질로 적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반사할 수 있는 물질 핵조합이죠. 네, 없어지지 않게 이제 어쨌든 네네. 반사를 시키는데 40%씩 로스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가면 유리를 갈 때마다 40%, 또 그렇죠. 가면 또 40%, 네. 또 40% 그렇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소스 파워에 막 전력을 옛날에 높여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게 결국 웨이퍼에 마스크 통해서 웨이퍼 닿기 전에 빛이 다 소멸해 버리.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미러도 결국은 몰리브덴 실리콘 멀티레이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광 장비의 미러가 이미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미러예요. 그러면 0.6에 0.6에 11승을 해보시면 그 계산 해보시면 알 겁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너희 없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유일하게 13.5 나노미터를 가지고 노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구조적인 어떤 구조, 그러니까 구조와 그렇죠. 어떤 그 구조에 이루는 물질, 네. 뭐 어떤 이런 것들, 물질의 특성. 그래서 최근에는 ASML에서도 그 10개의 미러 중에 하나라도 빼면 40% 로스를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하이에너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이퍼에너인가 그런 미러를 하나 빼는 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그 효율의 성능은 이제 효율적인 성능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ASML이나 뭐 그거 사서 쓰는 뭐 소자 업체는 미러 하나 빠져서 가격이 좀 세이브된다 그러면 혹은 또 효율이 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 좋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자이즈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자이스는 그 미러 하나 덜 넣었다고 네. 깎아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사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걸 하나를 빼려면 네. 미러 하나만 10개에서 하나를 빼려고 해도 과학계 디자인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오키나와 네.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2개 미러가 10개 미러의 성능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네. 10개 미러를 하는 거를 9개 미러로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기술의 레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비를 다 따진다면 싸게 해줄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몰리브덴 뭐 실리콘. 이 적층을 이렇게 계속 증착법으로 적층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근데 증착하는데 네. 제가 7월 초에 네. 자이스, ASML 다 방문을 하고 왔어요. 실제로 네. 생산 라인도 지금 보고 오셨어요? 왔는데 네. 그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광 장비, EUV 노광 장비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광학계는 넘사벽이다. 예. 저는 10개의 미러를 몰리브덴 실리콘을 그 증착하기 위해선 그 밑에 기판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구면이 필요하다면 네. 구면으로 가공돼. 네. 전 다 똑같은 소재를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랍니다. 다 달라요? 다
다 다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섞어 쓴대요. 왜냐면 EUV가 처음 나와서 첫 번째 미러는 파워가 센 게 오고 그렇죠. 저 뒷단에 가면 약한 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सब스트레이트에 인가되는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반사한다면 40% 흡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40% 때문에 이 물질이 온도가 올라오면 팽창하잖아요. 그 팽창률을 다 계산해서 최적의 콤비네이션의 소재의 컴포넌트 성분을 만들고 그 안에도 그냥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속에 무슨 구멍도 뚫려 있고 뭐 수로 같은 게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 열의 흐름을 다 감안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누가 그걸 따라 하겠다 하면 저는 그 쌍수 들고 말리고 싶은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기술과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결과물이 그 ASML 그 스캐너 장비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뭐 추정을 하시기는 5천억짜리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미러 시스템에서 나올 거다. 저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이즈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이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줬고 이거는 그 회장님 보시면 별 기분 나빠하실 건 아닌데 이재용 회장님도 방문하셨을 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말씀은 빨리빨리 그 옵틱스를 광학계를 만들어줘야 ASML이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시다가 생산 라인을 다 설명을 듣고서는 그 얘기가 싹 없어지고 하여튼 잘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고 가실 정도로 이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제 EUV 장비가 이제 양산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참 빠른데. 그렇죠.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7나노 때부터 그 아래부터 이제 EUV를 쓰기 시작해 지금 뭐 계속 쭉쭉쭉 나오고 이제 D램에도 이제 쓰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하이 NA라고 해서 0.55 기존에 들어갔던 건 0.33 0.33 0.55가 이제 지금 뭐 출하해서 누구한테 가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딜리버리를 받았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도 인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TSMC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 그게 하이 NA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이 NA는 NA라는 것은 개구수라고 하는데 개구수. 쉽게 말을 하자면 그 광학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렌즈의 경우는 렌즈의 다이아미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의 딥 UV나 EUV처럼 등축 정렬된 렌즈로 하이 NA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렌즈를 크게 에러 없이 가공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EUV는 더 어려운 게 지금 EUV의 구조를 보시면 미러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미러를 크게 키워. 그러면 광이 가다가 내 미러에 걸려서 그 뭐라 그럴까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D일렉에서 말씀드렸는데 간섭이 생기는 이 방향으로는 미러를 좀 왜곡을 시키자. 그래서 에나모픽이라고 해서 X축은 기존처럼 4대1 축소하는데 Y축은 8대1로 만드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ASML이 아니라 제 보기에는 자이스가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광학계. 지금 하이 NA가 이제 막 좀 있으면 이제 막 이제 들어올 텐데 그 장비는 한 5천억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장비로 그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지금도 0.33 NA로 뭐 더 줄여야 되니까
더블 패터닝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TSMC는 더블 패터닝 하고 있다고 저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마 삼성도 아마 더블 패터닝 이미 시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쿼드러플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하이NA의 도입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을 이제 두들겨 봐야 되는데 네. 장비가 없으면 쿼드로플을 해서라도 찍어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예. 이 ASML이 장사를 잘하는 게 예전에 하이 이제 0.33NA 로우 NA로 하다가 로우 NA 처음 도입할 시기에 하이 NA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번은 이거 더 하이 NA를 하겠다. 그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모픽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이 NA는 그 장비 가격이 얼마냐 한 5천억 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거 누가 사냐. 왜냐면 그 당시 처음 들어왔을 때 EUV 로우 NA 장비가 한 1,8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로우 NA 장비는 제가 듣기로는 3,500억 정도 한대요. 이미 많이 올라갔군요. 안에 이미, 뭔가 개선이 그렇죠. 많이. 생산성도 높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특성도 더 임프루브를 해서 이미 3,500억을 받고 있기 때문에 1,800억 원짜리로 더블 패터닝을 한다 하면 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800 곱하기 2는 3,600억이야. 네. 물론 애칭 장비도 사고 해야 되지만 네. 그냥 노광 장비만 보면 3,600억 장비 두 개에서 3,600억을 돌릴까 5천억짜리를 또 새 거를 사올까 하면 에이 이거 말고 이걸로 좀 어떻게 좀 버텨보자 할 텐데 이미 3,600억이 됐단 말이죠. 네. 곱하기 2를 하면 7,200억이니까 오히려 한 대 사는 게. 한 대 사는 게 더 나겠다. 그래서 ASML이 아주 고도의 진짜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 ASML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하이 NA로 왔을 때도 주변 생태계 중에 뭐 바뀐 것들이 좀 있죠. 아까 예. 사실은 많은 게 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냥 단순하게 하이 레졸루션을 만드는 옵틱스만 변경된 게 아니라 네. 동시에 네. EUV 광원의 파워도 네.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건 네. 뭐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EUV 펠리클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는 네. 아주 그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펠리클이 투과도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100% 투과가 아이디얼한 EUV 펠리클이에요. 기존의 ARF 펠리클은 거의 투과도가 99.9%예요. 근데 EUV 펠리클은 그렇게 고투과도를 만들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만들어도 지금 9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거든요. 10%가 어떻게 되냐? EUV가 펠리클이 먹어버려서 네. 자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열을 받는다. 근데 지금 200와트일 때 네. 10% 먹으면 20와트를 얘가 먹는데 네. 이게 600와트가 되고 800와트가 되면 80와트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펠리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구성이. 자, 그러면 솔루션이 두 개예요. 네. 투과도를 왕창 높여서 네. 96%. 네. 예전에 10% 먹던 거를 4%만 먹게 한다. 요게 한 가지 방법. 네. 네. 또가 다른 한 방법은 같은 에너지가 흡수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견딜 수 있게 만들면 된다. 근데 소재적으로 그 흡수를 덜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펠리클로 돌아가는 것은 투과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여태까지 투과도가 90% 언저리에 머물렀었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 형태, 네. 컨티뉴어스한 필름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음식 먹고 남은 푸드랩처럼 그런 필름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 투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얇아졌냐? 30나노미터 정도. 두께가 30나노. 그러니까 여기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30나노로 펠리클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음식 먹고 덮어놓는 푸드랩이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것도 뭐 그걸로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전체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두께의 비율이 EUV 펠리클의 기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만한 게 그렇죠. 한양대를 덮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그냥 후드랩을 네. 한양대학교 전체를 덮을 정도가 됐는데 얘가 처지지 않고 아,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땡기지 않는 처지지 이상. 않고 네. 그리고 온도가 몇백 도가 올라가도 그냥 녹지 않을 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서 어. 최근에는 어떠냐면 네. 아예 흡수도를 적게 하려면 네. 그냥 설기 있는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만들자. 그래서 CNT라고 해서 카본 나노 튜브라는 게 한 30년 전에 네. 나온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용도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CNT로 펠리클을 만들면 그냥 필름이 아니고 구멍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있는 네. 그런 펠리클이에요. 네. 나노튜브 형태니까 네. 나노 튜브를 이렇게 엮어놓는. 그러면 이게 구멍이 너무 크면 네. 펠리클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렇죠. 먼지가 들어. 저 먼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만들면 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투과도가 높겠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96%, 97%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원래는 이제 아이맥에서 아이맥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이맥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또 했었고 네. 저희 졸업생이 아이맥 가면서 그 프로젝트 확 됐고 네. 그 우리 졸업생이 지금은 인텔에 가 있는데 네. 그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어요. 네. 아이맥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 CNT 펠리클을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데는 핀란드의 카나투라는 카나투. 회사예요. 네. 네. 카나투가 카본 나노 튜브. 그래서 카나투라는 회사가 카본 카본 나노 나노 튜브로 네. 네. UV 펠리클을 이런 구조를 만드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얘가 또 단점이 있어요. EUV 펠리클은 EUV 마스크 위에 덮어서 스캐너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 주변에는 EUV 스캐너 구조 자체가 하이드로전 수소 플라즈마의 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이 설명은 되게 긴데 그냥 예. 환경이 그렇다. 근데 그 수소 플라즈마는 카본을 어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붙여놓으면 예. CNT 펠리클이 있으면 처음엔 펠리클 있는데 좀 이따 쓰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보호하는 코팅을 해야 된다. 또 그 코팅을 지금 8년째 여러 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코팅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뭘로 코팅해야 이게 어택을 안 받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수소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는 이제 이공계 사람은 아실 텐데 수소는 H죠. 네. 원자 번호 1. 네. 원자 번호 1이라고 하는 것은 가렵다. 전자가 네, 하나만 있는 하나만. 거예요. 네. 보통 수소의 원자 크기 하면 원래는 수소 원자 크기라는 게 딱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소의 전자 반경을 다 합쳐서 얘가 수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크기 안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휑한데 조금 물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가운데 플러스 원에 그 양전하가 있는 원자 핵이 있고 네.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네. 요 원자 핵이라는 것은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 주변에 아주 먼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네. 전자가 하나 사실 빠져나가면 H 플러스라는 이온 자체는 네. 엄청 작은 물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소 이온은 어디든지 다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팅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데 네. 이거는 그 원래의 과학을 이해를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겠다.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지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CNT로 펠리클을 만드는 게 제일 가장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근데 굿 뉴스는 EUV 펠리클은 영원히 가도록 수명을 영원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업계에서는 2주만 견디면 되겠다. 2주만 쓰면 된다. 2주만 쓰면 된다. 물론 오래 쓰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경험상 EUV 펠리클은 2주 정도로 쓰는 걸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NT 펠리클을 만들어도 2주까지만 견디면 괜찮겠다. 야, 근데 그 펠리클은 말이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EUV가 이제 도입되은 지 꽤나 시간이 흘렀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쓰고
펠리클을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있습니까? TSMC는 네. 100%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삼성은 근데 삼성은 안 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단 못 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펠리클을 쓰면 아까 투과도가 90%라 했는데 EUV 펠리클은 AR 펠리클과 달리 반사 형태이기 때문에 빛을 2번 통과를 그렇죠, 시켜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예. 0.9에 제곱하면 0.81이 되니까 네. 펠리클을 쓰는 순간 생산성이 20%가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TSMC는 20% 수율이 아니 생산성이 떨어져도 그냥 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결함 없이 찍어낼 수 있는데 펠리클이 이제 마스크 보호하는 덮개라고 보면 그렇죠. 됩니다. 먼지 덮개라고 근데 보시면 지금은 되죠. 먼지 덮개를 쓰고 있고 네. TSMC는 삼성은 삼성은 아, 장비 대수도 적고 뭐 그리고 펠리클을 지금은 그 미츠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츠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캐파도 안 캐파도 됩니다.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펠리클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펠리클은 미스에서 하는 거는 미스인 사실은 미스 자체가 만들고 있는 필름 자체가 핵심인데 그 미스가 자체가 만들고 있지는 않고 예전에 ASML에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기술 라이센스. 캐나다의 네. 그 이름 뭐였죠? 하여튼 뭐 어디서 뭐 예, 네. 네. 저희 mem스 하는 회사 네. 거기서 필름을 만들고 네. 그걸 가져다가 네. 미스에서 네. 프레임에 부착해서 네. 제품으로 검사를 해서 네. 이제 그렇게 팔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소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아마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메탈 실리사이드, 아. 네. 몰립덴 실리사이드. 지금 그러면은 네. 그거는 TSMC 갖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이게 떨어져도. 아, 또 TSMC가 이게 네. TSMC 참 미스테리한 그런 회사가 공개를 안 해요. 그걸 쓰는지 뭘 쓰는지. 네. 아. 일부는 미스 거를 사다 쓴다고 알려져 있고 네. TSMC는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해서 쓰고 있는 게 어. 대부분의 물량입니다. 어. 근데 저의 그 그냥 의심인데 네. 아마 ASML 지금 해서 미스가 하고 있는 음. 그런 소재를 똑같은 걸 쓰고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럼 베껴 쓰면 이제 특허에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팔지 않고 그럼 우리만 쓰니까. 그거 쓰니까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라인에 뭐 누가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요. 그렇죠. 네. 절대로 안 들어주죠. 보여주고. 네, 절대로 안 그러니까. 보여주죠. 얘기도 안 하고. 예, 예. 아까 그 캐나다 회사는 테라다임입니다. 텔레다인. 텔레다인. 네, 예, 예. 맞습니다. 텔레다인.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펠리클도 이제 새로운 그런 CNT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 그래서 국내에서도 CNT로 펠리클을 만드는 그런 액티비티가 이제 확 최근에 커졌고 아니 그럼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펠리클 계속 얘기했던 저기 되고 있던 저 SNS 텍하고 네, FST. FST는 거기는 이제 뭘로 했었죠? 실리콘 카바이드로 했었나요? 실리콘 카바이드 뭐 메탈 실리사이드도 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 쓸 제품으로서는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하이 NA가 오고 가면 뭐 하이퍼 NA가 와서 이제 EUV 파워가 이제 높게 되면 걔네들이 못 견딜 때는 이제 CNT로 가야 되니까 4세대 제품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나토는 CNT만 할 수 있는 회사고 그걸 사다가 코팅하는 건 이제 국내 회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CNT 카나토를 또 경쟁으로 해서 CNT 자체로 이렇게 그런 물질 필름의 형태로 구멍이 뚫린 형태로 만드는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이 몇 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오. 이제 두 개 회사니까 두 개 다 얘기하면 괜찮지 네. 한 회사만 얘기하면 안 네. 되고 JO라고 하는 그런 회사. JO. 네. JO. 또 하나는 어썸레이라고 어썸레이.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네요. 근데 JO는 사실은 상장사고요. JO는 지금 그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소재로서 엄청 꽤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2차 전쟁 CNT가 주력이니까. 네, 맞습니다. JO가 이런 거를 예, JO는 상장회사 어썸레이는 거기 비해서는 뭐 스타트업이긴 한데 네. 저희는 두 개 회사의 제품 다 갖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든 거를 이제 학교로 보내주셨군요. 그렇죠. 그걸 가져와서 저희는 이제 코팅을 해보고 이제 코팅이 돼 있는지 회사가
회사도 이제 코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물성을 확인하는 거는 회사가 못하니까 저희 학교에 의뢰를 해서 아니 그러면 보셨어요. 근데 제이오라는 회사는 그 비교적 연애 매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니까 네. 어때요? 지금 개선은 해야죠. 아, 왜냐면 이게 유니포머티, 이거 얼기설기 하는데 네, 유니포머티는 저거 봐야 되지만 네, 저희가 예전에 CNT를 가지고 이런 필름 형태로 만들었던 거랑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해요. 예, CNT를 만들면서 요 필름 이렇게 동시에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JEO도 그렇고 아마 어섬레이도 비슷한 그런 공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카나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나투? 카나투 아까 말씀 핀란드 회사 거기도 이제 비슷한 공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요거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뭐 그런 가능성은 우리 얼마든지 뭐 정리하자면은 펠리클 쪽에서는 앞으로 하이 NA로 갈수록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열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아마 쓰기는 너무 어려울 것 네. 같고 내구성 측면에서 네. 그래서 CNT를 CNT로 펠리클을 이렇게 옷 짜듯이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카나투라는 그 핀란드 회사가 그건 잘하고 네. 코팅은 근데 조금 코팅은 아직 해봐야 돼. 공격을 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협력하는 국내 회사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코팅을 해서 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카나투 거를요? 카나투 거에다가 코팅을 해서 근데 어느 회사인지가 밝힐 수 없는데 저 블로그 같은데 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한테는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나운스한 건 없는데 음. 증권가나 뭐 이런 데는 뭐 다 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확인해 들어보면 보시면 조금 네. 우리가 펠리클 쪽에서 얘기를 계속 해왔던 그런 회사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들었는데 말이죠. 네. 아무튼 그렇군요. JO도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CNT로 사업을 시작한 지 되게 네. 오래된 기업이라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네, 회사고. 네.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봤던 포인트 자체가 2차 전지 용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EUV 펠리클에서 원하는 그런 특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제 뭐 그런 가이드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어쨌든 그 수소 플라즈마 네. 환경에서 이 CNT가 공격당하는 어택당하는 그 현상을 막기 위해 아무튼 코팅을 해야 되는데 막는 코팅 물질이 뭔지는 아직은 다들 못 찾았다는 얘기로 코팅을 받아들입니다. 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2주를 견뎌야 되는데 2주를 2주 되기 견뎌야 전에 이게 벗겨지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반사인 거죠. 지금 예전에 그 펠리클 한 장 마스크 가격도 물론 EUV 마스크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네. 그 펠리클 가격도 뭐 몇천만 원 장당 뭐 그렇죠. 한 3천만 원. 그 정도 얘기 그,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하이 NA로 가서 이렇게 물질도 바뀌고 막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가격이 그럼 올라갔. 이제 사실은 펠리클 처음 또 까먹었네. 텔레다인. 네네네. 텔레다인에서 처음 샘플을 팔 때 한 네. 장에 1억 원씩 받았어요. 1억 주고 1억. 그렇군요. 그러니까 CNT로 뭐 하게 되면 예. 1억을 받고 이제 양산이 되면 낮춰갈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알겠습니다. EUV는 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더 드라이 포토레지스트 네. 이 얘기는 뭐 한번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드라이 포토레지스트는 램 리서치에서 개념을 네. 개념을 처음 뭐 발표를 했는데 네. 공정 자체와 그 공정에 따라서 장점은 있었지만 소재 자체에 대한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프리아 지금 네. 결국은 JSR로 JSR로 합병이 됐지만 네. 인프리아와 램 리서치가 이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양대학교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회사에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요 기술은 예전에 아마 한 대표님 잘 아실 텐데 ALD라고 하는 네. 공정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네. 활성화된 잘하죠. 그런 네. 산업 분야인데 ALD라는 장비의 공정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정렬된 유기 무기물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그 분자선 같은 네. 거를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이 빛을 받으면 요 분자선끼리 옆에 본딩이 생기는 거죠. 본딩이 네. 생기면 이제 단단해져서 이제 그 패턴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컨셉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분자선이기 때문에 딱 자르면 그 가장자리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린다. 왜냐면 지금 레지스트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이슈는 패턴의 레졸루션이 아니라 라인 엣지 러프네스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3나노미터라도 네. 우툴투툴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3나노미터면 네. 평균 3나노미터이지만 두꺼운 데는 9나노미터, 6나노미터, 얇은 데는 0나노미터인 거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네. 이게 폴리머라는 그런 형태로 랜덤하게 긴 그 폴리머들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로서는 네. 라인 엣지 러프네스를 구현하기 힘들어서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폴리머를 쓰지 말고 나노 파티클 위에 유기 물질을 조금씩 붙여놓고 얘네들이 반응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첫 세대의 드라이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면 네. 아니 드라이 포토레지스트 유무기 하이브리드 레지스트라고 하면 네. 지금 한양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직 정렬된 유무기 하이브리드는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그 가장 큰 소자 회사 요즘 좀 비리비리했지만 하이NA로 다시 한번 이 재패를 하겠다 하는 그런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제일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있잖아요. 네. A 회사 네. 거기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아마 이걸 잘하면 아마 우리나라 소재 분야에 또 새로운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적용하면 소자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더 작은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작지만 퀄리티가 좋은 라인 엣지 러프네스가 좋은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JSR이 잘 작동을 하니까. 네. 그런데 하이NA 그리고 뭐 하이NA.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하이퍼NA에 대해서 더 작은 패턴을 할 때는 꼭 이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네. 저는 여기 엄청나게 그 연구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네. IRC 혁신연구센터를 따서 5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안타까운 거는 EV 레지스트를 해상도 한 개를 찍어볼 수 있는 설비가 없어요. 네. 그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원래는 포항 가습기 연구소에서 네. 해주셔야 되는데 네. 거기 내부 사정으로 네. 이 건설이 다 된 이 시설을 지금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산을 배정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버클리에 나가서 찍는데 그걸요? 한 번 찍는데 2천만 원이에요. 연구하기 되게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EUV 관련해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님이 없는 이유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빨리 포항 가속기 연구소에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배정 안 해줘서 예산 배정 안 할 수 해줘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총장님 오늘 뭐 길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영상 찾아보시면 EUV 딜렉 하시면 다 안진호 연구부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쭉 보시면 오늘 얘기하신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NA에 들어가는 CNT 펠리클은 기대가 되는군요. 아무튼 한국 기업들도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왜냐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오랫동안 해왔던 카나투도 그리고 그 전신이었던 아이맥에서도 지금 상용화된 솔루션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남들이 다 해놓은 판에 들어가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좀 늦었어도
판이 짜져 있지 않은 데는 우리가 기회가 있다. 그래서 레시스트도 기존에 했었던 형태 그런 구조의 레시스트는 따라가기 힘들죠. 이미 뭐 예.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개념을 판을 뒤집을 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데 좀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이런데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그런 또 이제 좀 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CNT 펠리클의 어떤 수소 플라즈마 어택을 제거하는 머시기 뭐 어떤 저떤 뭐 코팅 뭐 어쩌고 저쩌고 뭐를 이용한 뭐 코팅 뭐 논문이 좀 한양대에서도 이렇게 네. 뭐 발견이 되어서 나오면은 대단한 어떤 센세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쪽 학계에서는. 노력해야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